네, 저는 이제 코드체인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정진경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덱스 프로토콜인데 이게 분량이 지금 저희가 1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했고 내용이 길어서 이제 앞부분은 제가 발표하고 뒷부분은 이제 양준모님이 발표를 이어서 하실 예정입니다. 혹시 덱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 네. 덱스는 민철성 아닙니까? 네, 좀 약간 옛날 감성 같은데. 네, 일단 순서는 이렇고요. 그래서 덱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덱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래소, 우리가 말하는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업비트, 뭐 코인원처럼 어떤 뭐 상품들이 있고 거기에 뭐 사고 파는 주문을 내서 매칭이 되면 이제 상품이 거래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래소들을 구현하려면 어떤 중앙에 서버가 있어서 그 서버가 이제 거래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덱스는 이제 Decentralized Exchange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이제 블록체인 위에 이제 그 익스체인지 로직을 올려서 이제 거래소를 구현하는 건데,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랑 이제 가장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커스터디 오너십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거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내가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원어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거래소에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래소를 일단 믿고 그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그 돈을 먹고 나르거나 하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키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래소의 보안 위협 같은 거에서 이제 그 좀 안전해지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키를 유저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책임이 유저한테 넘어간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덱스라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훨씬 투명해요. 예를 들면 뭐 트랜잭션들이 이제 다 뭐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고, 또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익스체인지 같은 거는 뭐 그 프로세스가 사전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리스팅 프로세스 같은 게 이제 뭐 사전에 공개가 돼 있어서 이제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이제 매칭 로직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현이 미리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정해진 대로 구현을 매칭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네 거래소가 더 페어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덱스 자체도 이제 그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덱스도 이제 오더북을 이 체인 안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체인 밖에서 관리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오더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트랜잭션이 뭐 내가 사는 주문, 파는 주문을 트랜잭션을 체인에다 바로 해요. 그러면은 체인의 로직이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면 스마트 컨트랙이겠죠. 그런 체인의 로직이 주문들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거래소, 사람들이 익숙한 거래소는 이제 내가 주문을 냈다가 취소를 했다가 주문을 냈다가 이제 그 하이 프리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온체인에서 그걸 하게 되면 수수료를 이제 매번 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수료 비싸질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오는 대안 중에는 이제 오프체인 오더북인데, 오프체인 오더북은 사는 주문, 파는 주문을 체인에 바로 올리지 않고요. 이제 뭐 제3의 중앙화된 서버가 있어서 이 제3자가 이제 이 제3자라는 건 여럿일 수 있어요. 제3자가 사는 주문, 파는 주문을 받아서 매칭된 것들만 체인에 올려요. 그러면은 매칭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은 체인에 올라가지 않고 수수료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내용이 이제 온체인 오더북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프체인 오더북에 이제 좀 단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그 슬라이드에 준비하진 않았고, 저희 뒤에 이제 그 리서치로 지금 공개해둔 페이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인으로 풀고자 했던 문제는 이제 덱스가 이제 뭐 투명한 매칭 로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앙화된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게 생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유저가 이제 그 거래소에 오더를 내면, 주문을 내면, 이게, 그 오더를 내는 채널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오더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더를 보냈다고 이 트랜잭션이 바로 블록체인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뭐 mempool 같은 데 있다가 뭐 블록 타임 시간 뭐 이더리움 한 20초 정도 그냥 공중에 떠 있다가 처리가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이제 공격자들이 이 오더를 보고 그 새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더의 내용을 보고 내가 이렇게 그 주문을 내면 뭔가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겠는데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 같은 환경에서는 내가 그 트랜잭션을 내는데 수수료를 좀 더 비싸게 하면 밸리데이터들이 그 수수료에 따라서 그 실행 순서를 조정하는 게 이제 기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더 줘서 내 오더가 먼저 처리되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이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 덱스 프로토콜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제안들을 봤는데, 이제 이 밸리데이터가 직접 공격하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이미 어태커가 공격하는 상황을 했지만 실제로 밸리데이터는 항상 그 더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뭐 유저의 트랜잭션을 뭐 한 블락 두 블락 뒤에 처리해 준다거나 하면은 무조건 내 블락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고요. 저희 이 그 제안에서. 그래서 일단 이제 포인트가 세 가지 있는데,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제 덱스에서는 주로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를 따로 안 하고 따로 그 두지 않고 뭐 어떤 에셋이든지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거래되는 그 에셋들은 뭐 유저가 직접 뭐 얘가 스캠이 아닌지 이런 거를 유저한테 판단을 맡겨요. 저희는 이제 뭐 그런 방식을 취하진 않았고, 이제 수요가 많은 에셋들은 리스팅이 되고 수요가 좀 적은 에셋들은 이제 디리스팅이 돼서 이게 코드체인 덱스에 올라갔구나 라는 것만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에셋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칭 엔진은 이제 그 모두가 공평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특정 밸리데이터나 뭐 어떤 공격 방법을 통해서 뭐 차익을 볼 수 있거나, 그러니까 프론트 러닝 어택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이제 그 안티 프론트 러닝 디자인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지금 시간이 13분이네. 제가 서둘러야겠구나. 제가 지금 뒤에 장표가 나는데 뒤에 30분은 주모님의 시간이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일단 에셋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증권형 토큰 같은 발행 플랫폼, 그 증권형 토큰을 위한 뭐 발행 플랫폼을 위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서 어떤 에셋이긴 한데 관리자가 있는 에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있는 에셋이 있고 이제 관리자가 없는 에셋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구분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리스팅 프로세스는 어떤 이 에셋을 발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한 사람이 그 제안을 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코드 체인 위에서 뭐 비트코인 토큰을 발행한 사람이면
CCC랑 이제 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트레이딩 페어를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 제안하는 트랜잭션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체인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제안에 자기의 이제 CCS 보유분만큼 델리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션이 예를 들어서 만 CCS를 넘으면 이 트레이딩 페어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리스팅 하는데 이제 그 리스팅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간 정보는 이제 뭐 어떤 에셋이 거래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틱 사이즈, 랏 사이즈, 이건 이제 거래소에서 적용되는 예를 들면 뭐 10,000원짜리 주식은 뭐 500원 단위로 그 가격 틱을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프로포저를 하고, 이제 스테이커 홀더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일종의 투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 CCS를 스테이크를 델리게이션을 하면은 그 트레이딩 페어가 활성화되고, 이제 거기 그 프로포저를 통해서 거래돼서 이제 나오는 수수료들은 이제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unregulated asset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unregulated asset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포저를 아무나 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regulated asset은 이제 그 발행한 사람이 이 발행한 asset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KYC, 트랜잭션에 대해서 KYC를 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서버를 돌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아니면 이 가치 있는 에셋을 코드체인에 올린 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프로포저 피가 있어요. 그래서 regulated asset에 대해서는, 내가 에셋을 발행하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C랑 이더리움이랑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프로포저를 올리고, 이게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델리게이션을 해서 거기서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이제 트레이딩 피에서 프로포저 피 레이트만큼 이제 프로포저한테 돌아가고요. 이제 남은 양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자신의 CCS를 델리게이션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CCS 양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거래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거래가 더 많을 것 같은 에셋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CCS를 빼고 그 새로운 마켓을 여는데 델리게이션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떤 특정 마켓이 만 CCS 미만으로 이제 그 델리게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마켓은 이제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리스팅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팅 프로포절이 오면 처음엔 디세이블 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델리게이션을 하면 이제 이네이블 돼서 이제 유저들이 와서 그 오더 매칭이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CCS 델리게이션이 떨어지면 다시 디세이블 되는 구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덱스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이제 리스팅 프로세스는, 리스팅 프로세스가 그 별도의 검증 장치가 없는 덱스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케이스로 치면은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만 발행하면 예를 들면 방코르나 유니스왑 같은 이제 그런 덱스들에 이제 그냥 바로 리스팅이 되는 게 많고, 이제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홀더들이 투표를 해요. 저희도 이제 투표 같은 걸 넣을까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런 프로포절에 일일이 다 투표를 해줘야 되는 인센티브가 뭐지? 이게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보통 이제 POS 시스템에서 이게 자신의 스테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 다들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장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봐서 이런 델레게이션 시스템을 만든 거고, 이제 보팅 시스템의 이제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의 그 밸리데이터가 그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포절이 올라왔는데 3분의 1 이상의 이제 그 파워를 가진 그 스테이크홀더 집단이 이 에셋은 리스팅 못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집단이 거부하는 이제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팅이 안 되는 거죠. 바이낸스 덱스에는. 이제 이제 델리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이제 확실한 거는 내가 뭐 아까 예로 들었던 10,000ccS만 있으면 뭐 내가 이거를 어떤 시장에 가서 10,000ccS를 뭐 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만큼의 그 파워만 유지를 하면은 그 리스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난 지점이고요. 네, 혹시 리스팅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제 오더 매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잠깐 이제 그 용어 설명 같은 걸 할 텐데, 이제 거래소 같은 거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어떤 테이블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 뭐 몇 개를 누가 팔려고 내놨다, 누가 살려고 내놨다, 이런 게 이제 쭉 있는 게 이제 오더북이고요. 오더북은 이제 그 오더가 다 이제 지금 아직 매칭되지 않은 오더들이 이제 그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더북에 들어간 오더들은 이제 메이커 오더라고 부르는데, 이제 내가 어떤 주문을 냈는데 이게 바로 매칭되지 않고 오더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메이커 오더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오더북 상태에서 이게 파는 주문이잖아요. 뭐 이 가격에 내가 뭐 5,000개를 사겠다라는 주문을 내면 오더북에서 이게 사라지겠죠. 얘는 이제 테이커 오더예요. 그래서 메이커 테이커가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이제 이 이상 어려운 용어는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 트랜잭션을 좀 추상하면 이제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딩 페어, 그러니까 어떤 마켓에 뭐 트레이딩 페어는 참고로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커런시랑 이제 에셋이 있어요. 이제 뭐 커런시는 이제 뭐 나눠지는 성격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에셋을 지정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뭐 이런 거를 토크나이징 해서 올렸으면 그게 에셋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지정하고 이제 프라이스랑 퀀티티를 지정해서 내가 살 건지 팔 건지를 해서 오더를 내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을 지정해서 내는 오더를 이제 리밋 오더라고 하고, 이제 오더를 낸 거를 이제 지정해서 뭐 캔슬 할 수 있는 트랜잭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더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보기 전에 오더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더가 뭐 같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누구의 오더를 먼저 처리해 줄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사람인데 더 싸게 팔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통 그냥 적정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싸게 팔려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주고요. 살려는 사람은 이제 반대로 더 비싸게 살려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오더북에 이제 뭐 이 가격에 뭐 5,000개가 있으면 실제로는 여기에 오더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같은데 주문이 들어온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뭐 오후 1시에 주문을 넣었고 그 뒤에 오후 뭐 1시 반에 주문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경쟁을 하게 될 때 오후 1시에 넣은 사람, 먼저 넣은 사람의 주문을 먼저 매칭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그 시간마저 같은 오더들이 있겠죠. 특히나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시간 단위가 이제 블락인데, 블락이 이제 뭐 몇 초간 발생한 트랜잭션을 묶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겹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여기는 지금 이
오더 매칭 부분에서는 이제 그 중요하진 않은데 오더가 블락에 포함된 거랑 실행되는 순서 실행되는 시점이 달라요. 이거는 뒤에 이제 주모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보통 이제 뭐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블락에 포함되는 순간에 이제 실행이 되죠. 근데 이제 오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이 프론트 러닝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커맨드 리빌 스킵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제 블락에 포함되는 순간엔 이 오더가 암호화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락이 포함되는 순간에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몇 블락 뒤에 실행된다. 그리고 이제 오더는 이제 실행되는 시간이 이제 그 프라이오리티에서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 블락이 언제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언제 실행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매칭 로직을 볼 건데 이제 간단해요. 이제 사려는 주문하고 이제 팔려는 주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오더북에서 이제 뭐 보통 탑오북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각각의 셀 포지션하고 바이 포지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뽑아서 이제 매칭을 한꺼번에 시켜줘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매칭되는 애들이 없을 때 이제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탑오북에서 뽑았을 때 오더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거냐. 그러니까 오더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이제 배치 트레이딩 예제로 볼 텐데요. 이제 오더북이 이렇게 있어요. 뭐 프라이스 10일에 1200개를 파는 주문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이게 실제로는 오더가 5개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번째 블락에 퀀티티가 각각 뭐 100, 250, 250, 400 해서 1000개가 있고 익스큐션 101에서 퀀티티 200개를 팔겠다라는 주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102번째 블락, 지금 현재 블락에서 사는 주문이 총 400개 들어왔어요. 오더 2개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 탑오북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는 주문에서는 프라이스가 가장 높은 10일 이 2개가 뽑히고요. 그리고 파는 주문에서는 이제 10일인데 이제 시간이 같은 것들끼리 뽑혀요. 그래서 이 4개가 뽑히고 파는 쪽에서 이 4개가 뽑히고 이제 사는 쪽에서 이 2개가 뽑히고요. 그래서 이 4개 2개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자신의 주문의 퀀티티에 비례해서 매칭을 시켜줄 건데 이제 총 파는 물량이 1000개고 사는 물량이 400개예요. 그래서 테이블로 보면 이제 오더가 4개였죠. 이 100을 파는 주문은 이 전체 파는 주문의 이제 비율로 따지면 10%예요. 10%라서 이제 총 사는 주문이 400개였잖아요. 400개에서 10%만 가져가요. 네. 그래서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그래서 모두가 파셜 필이 돼요. 그러니까 파는 주문은 모두가 파셜 필이 돼요. 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는 뭐 쉽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쨌든 같은 익스큐션 타임에 실행되는 애는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블락 내에서 이제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랑 타임이 같은 거는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 뭐 일종의 퀀티티에 비례해서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퀀티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예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캔슬인데 아까의 예제에서 사는 주문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원래 팔고 있었던 주문인데 내가 주문을 취소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캔슬하는 애는 사실 얘네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복잡한데
일단 로직을 말씀드리면 캔슬을 이제 우선 적용을 할 거예요. 우선 적용을 하는데 이 사는 주문들이랑 경쟁을 해서 취소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는 주문이 총 400이고 이제 각각의 캔슬하는 주문을 이제 그 사는 주문에 이제 경쟁을 시켜서 얘가 얼만큼 캔슬되는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원래 파는 주문 100이었는데 얘를 캔슬하는 거는 400만큼 사는 거랑 경쟁을 해서 얘가 지금 500분의 100 해서 20%거든요. 그래서 원래 파는 주문 수량 100개에서 20%만 캔슬을 해줘요. 그리고 이 400개 팔던 주문은 이제 사는 주문 400개랑 하면은 이제 자기 비율이 50%잖아요. 그래서 50%를 캔슬해줘요. 400에서 50% 캔슬해서 200만큼 캔슬을 시켜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캔슬은 현재 있는 오더에서 그냥 전액을 다 캔슬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디자인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이제 어떤 생각은 이 취소하는 것도 이제 경쟁이라는 거죠. 네, 취소를 한다고 하면 네. 내가 넣었던 주문을 그냥 취소를 하는 거라서 네. 예를 들어 100개를 팔겠다고 했는데 그걸 네. 취소한다고 하면 당연히 100개가 다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100개를 넣고 취소를 했더니 20개만 돌아왔어. 이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배치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뭘 가정하고 있냐면 내가 100개 주문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겠다는 오더와 이거를 캔슬하겠다는 오더가 다음 배치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 중에 뭘 우선시할 건지에 대해서 무조건 캔슬을 우선시하지 않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갖고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캔슬이든 바이든 동시에 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공정하게 처리할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그 의미가 뭐 사람마다 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캔슬한 오더와 그 주문을 보고 뭐 바이든 셀이든 하는 오더를 같은 급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슬이니까 무조건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 내가 주문을 내놓고 다른 애들이 그 주문을 보고 분명히 주문을 넣었을 텐데 그거에 우선해서 내게 항상 캔슬될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본 거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결국 경쟁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캔슬 주문을 넣었는데 누군가 더 빨리 내 오더를 테이크 해버리면은 내 캔슬 주문이 이제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팔려고 내놨던 게 팔린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순서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사실 오로알 나스인 거잖아요. 내가 캔슬 다 하든가 아니면 그 테이크하는 애가 들어왔으면 그냥 다 주던가인데 근데 이제 둘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는 없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동시에 들어왔을 때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져가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문의 종류에 따라서 무조건 캔슬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디자인과 캔슬과 주문은 그냥 같은 급이니까 둘은 공평하게 나눠줄게라는 디자인. 물론 뭐 어느 쪽이 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했을 때 페어는 좀 더 이 같은 블락에 들어온 애들은 그냥 같은 급으로 치자의 논리인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저 숫자를 저렇게 뽑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캔슬이랑 바이의 토탈 합에 대해서 포션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포션을 주는 게 아니라 바이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캔슬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계산 방법이 가장 간단해서 지금 이게 선택됐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어떤 캔슬 오더가 다른 캔슬 오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계산이 페어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캔슬 오더들은 바이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캔슬이 되는 지금 구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캔슬 오더도 네. 혹시 수수료를 내나요? 캔슬도 수수료를 내요. 네.
그러면 한 번에 캔슬되지 않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캔슬을 해야 될 경우에 수수료를 여러 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캔슬 오더를 하면은 걔는 무조건 테이크가 되거나 아니 뭐 어찌됐던 그 테이크 오더에서 테이크가 되거나 캔슬이 되거나 이제 그 캔슬을 여러 번 날려야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캔슬 날렸더니 20%밖에 안 돌아. 나머지는 테이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캔슬할 건 남은 게 없죠. 뒤에 그 부분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요? 저기 네. 그래서 20%가 이제 캔슬이 먼저 되고 그럼 20만큼 캔슬된 거가 일단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수량이 이제 780개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까랑 똑같이 매칭을 시켜요. 네, 그럼 80개가 다 안 팔리잖아요. 네, 80대가 다 안 팔리죠. 안 팔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로직의 맨 마지막에서 다 캔슬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오더 매칭이 끝나고 나면 그 어떤 게 캔슬하려고 했었던 오더인지 다 마킹을 해둬서 매칭이 다 끝났을 때 다 플러시라고 하나요? 그래서 캔슬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이 좀 더 있는데 이제 캔슬을 하고 나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파셜 필이 되겠죠. 파셜 필이 되면 이제 그 남는 액수는 이제 그 뒤에 로직에 의해서 모든 액수가 다 캔슬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소수점 밑에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매칭되는 양이 이제 398. 그래서 유닛 2개가 남거든요. 이 2개는 오더 4개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더 4개 중에서 뭐 2개를 뽑아서 랜덤으로 뽑아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뭐 바이 오더가 남는 거는 어색하고 이걸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랜덤인데 이제 뭐 크립토그래픽 해시를 뭐 시드로 쓰거나 VRF를 쓰거나 해서 이제 어떻게든 매칭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fee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오더북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익스파이어를 시켜요. 이제 그거를 이제 체인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더북에서 관리하는 게 부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익스파이어를 시키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더를 캔슬 시키는 게 이제 권장되는 프랙티스고, 그래서 캔슬할 때도 이제 fee를 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아까 리스팅 프로포절에서 이제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테이커 fee가 이제 이것도 이제 리스팅 프로포절에 이제 같이 제한되는 값인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볼륨에 따라서 그 볼륨의 뭐 0.1%, 뭐 0.2%, 뭐 이런 비율로 이제 트레이딩 피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파트였고요.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아까 프론트러닝 어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 암호화하고 복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양준모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드체인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양준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덱스에서 지금 앞에 진경님이 뭐 리스팅 어떻게 할 건지랑 오더들이 실제로 전송이 되면은 어떻게 매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덱스에서 사실 뭐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앞에 진경님이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오더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프론트 런을 어떻게 하는 걸 막을 건지가 좀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아무래도 장부가 전부 다 공개돼 있고 이제 뭐 밸리데이터도 좀 힘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좀 중요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뭐 보시면은 뭐 트랜잭션을 뭘로 인크립트 한 다음에 뭐 쪼개가지고 커미먼트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금은 설명이 복잡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일단
거래를 하는 그 오더를 날리는 사람들은 그냥 트랜잭션을 그냥 생으로 보내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인크립트를 해서 네트워크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크립트된 트랜잭션들은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디크립트 할 수 있는 키를 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디크립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기는 설명 안 돼 있지만 뭐 디크립트가 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실제로 실행까지 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크립트 할 수 있는 키를 이제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디크립트 할 수 있는 키를 한 명이 들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분산하는 시스템도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빌 에이전트라는 사람들이 그런 그 뭐 디크립션 키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크릿 키를 계속해서 배포를 하는 식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여러 파트로 나눴다 그랬는데 그런 파트가 뭐 충분히 모이면 알아서 리빌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단순한 형태부터 보죠. 약간 제목이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네, 이제 만약에 그 트랜잭션을 인크립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간단한 형태로 하면은 그냥 트랜잭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뭔가로 인크립트를 한 다음에 인크립트 된 걸 같이 보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뭔가 디크립트 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뭐 좀 바보 같긴 하지만 이제 인크립트 된 정보랑 그거를 풀 수 있는 키를 같이 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누구나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뭐 누구나 그 내용을 까보고 이게 뭔지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인크립트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는 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인크립트 하는데 썼던 키를 아무나 못 열어보게 해보자. 그래서 그 키를 이제 뭔가로 암호화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중간에 어떤 리빌 에이전트라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자주 나올 텐데 리빌 에이전트라는 누군가가 있어서 뭐 자기만의 그 열쇠랑 자물쇠를 이렇게 열심히 프라이빗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걸로 암호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시크릿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커미먼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저 키를 어떻게 리빌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뭐 저 키로 원래 시크릿 키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원래 커미먼트도 풀 수 있으니까 트랜잭션도 보관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기본 컨셉은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이런 형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을 한 다음에 나중에 리빌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제 커밋 리빌 스킴이라고 자주 부르는데 이런 형식은 되게 여러 군데에서 자주 도입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이런 방식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리빌 에이전트라고 하는 저 사람들한테 그 트랜잭션을 보내는 사람들이 연결을 직접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 리빌 에이전트가 항상 켜져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주소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연결하지 않고도 내가 저 사람의 정보로 인크립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넌 인터랙티브하게 스킴을 좀 설계를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저 리빌 에이전트라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암호화를 해주는 식이 아니라 그냥 내 자물쇠를 그냥 자물쇠 하면 지금 퍼블릭 키 같은 거겠죠. 그래서 퍼블릭 키를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그 블록체인 스테이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거기에서 읽어서 시크릿 키를 잠근 다음에 커밋먼트를 생성하면은 굳이 리빌 에이전트한테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커밋먼트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빌 에이전트가 거기에 해당하는 시크릿 키를 배포를 하면 트랜잭션도 이제 리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리빌 에이전트가 이제 키 페어를 한번 생성을 하면 이걸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쇠를 이미 알려줘 버렸는데 저 자물쇠를 다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저걸로 잠그면 다시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저희가 좀 새롭게 설계한 부분의 핵심인데 이거를 좀 저 키를 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그 자물쇠가 적혀 있고 그 퍼블릭 키랑 어떤 값을 더해서 새로운 퍼블릭 키를 뽑아낼 수 있는 무언가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로 잠그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열쇠를 시크릿 키를 이제 배포를 할 때도 그 원래 시크릿 키를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크릿 키랑 무언가 넘버를 합해서 뭐 디라이브 된 그런 시크릿 키를 배포를 한다면 뭐 원래 있는 시크릿 키는 알려질 필요 없이 계속해서 그 시크릿 키 이런 식으로 원래 키를 재사용하면서 뭐 커밋먼트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뭐 저 n이라는 값은 이제 그 키를 디라이브 할 때 쓰는 n이라는 값은 당연히 같은 걸 쓰면 안 될 거고요. 당연히 같은 걸 쓰면은 뭐 예전에 그러니까 뭐 같은 걸 재사용하게 되면은 그 같은 자물쇠를 계속 쓴다는 건데 뭐 예전에 있던 걸 다시 뭐 열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든 그냥 재사용이 안 되는 값만 뭐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설계랑 엮여서 이거를 블럭 넘버로 지정하면은 딱 그 깨끗하게 떨어지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블럭 넘버를 일단 그 같이 사용되는 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저 키를 그 디라이브 하는 거 그 원래 키랑 뭐 어떤 값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키를 만들어내는 그걸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암호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라고 일단 뭐냐면 어떤 그 마스터 키 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키랑 시크릿 키가 있고 그리고 뭐 적당한 id라는 값을 줄 수 있어요. 그 id는 뭐 임의의 그냥 뭐 바이트 어레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냐면 원본 시크릿 키랑 어떤 id를 더하면 시크릿 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시크릿 키를요. 그리고 어떤 그 마스터 퍼블릭 키랑 어떤 id랑 메시지를 주면 뭐 어떻게 인크립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무언가로 인크립트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디크립트 하려면 꼭 그 원래 루트 프라이빗 키에서 아이디를 통해서 디라이브된 시크릿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딱 그 아이디만 원래 저희가 쓰려고 했던 그 여기에 적혀있는 아이디를 그냥 블럭 넘버로 지정을 하면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랑 굉장히 그냥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희 프로포즈를 보면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이제 이거를 BIP32라는 걸 쓴다고 돼 있는데 이제 뭐냐면 살짝 이제 줄을 그어놨는데 비트코인 쪽에서 어떤 퍼블릭 키에서 그 어떤 뭐 키 패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로를 지정해주면 어떤 그 차일드 퍼블릭 키를 뽑아낼 수 있고 프라이빗 키에서도 프라이빗 키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 매치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희 프로포즈는 이걸 쓴다고 해놨고 뭐 실제로 쓰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인크립션이랑 성질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어떤 차일드 시크릿 키를 한 번이라도 배포를 하게 되면 루트 시크릿 키를 알아낼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거 차일드 중에 아무거나 알면 나머지 차일드도 다 디라이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뭐 여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못 하고요. 대신에 그 뭐 다른 아이덴티티 베이스 인크립션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뭐 차일드를 안다고 루트를 알아낼 수 있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뭐 여전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커밋먼트는 인크립트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특수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인크립트 된 데이터가 뭐 맞는지 틀린지 알 방법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마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을 텐데 저희가 그 수수료라는 게 트랜잭션에 붙이는 피가 있고 트레이딩을 할 때 내는 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랜잭션 피는 저희가 오더에 한해서는 0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뭐 인크립트 된 데이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더미 데이터 아무거나 그 나쁜 데이터를 그냥 인크립트 한 다음에 보내면 디크립트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테니까 그냥 받아들여질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트랜잭션 피가 게다가 0이다 보니까 무한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엄청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만약에 이제 앞에서 전제 조건이 누군가가 시크릿 키를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는 건데, 만약에 제공을 못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 시간에 매표를 안 하면은 뭐 지금 디크립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냥 블록체인의 쓰레기 데이터가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제 한마디로 트레이더들이 이상한 트랜잭션을 날리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자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오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피가 제일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면 트레이딩 피를 가져오자. 근데 인크립트 돼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피가 있고 없고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만들고 전체를 인크립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인크립트를 해서 트레이딩 피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잘못되면 저거 그냥 뺏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는 이제 자물쇠가 커미먼트 위에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을 텐데, 사실은 UTXO랑 오더만 이제 인크립트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아직 좀 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크릿 키는 왜 배포하는 걸지?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가 시크릿 키를 계속해서 배포해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크릿 키를 계속해서 배포를 해주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좀 얘들이 성실하게 일 안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좀 페널티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적혀 있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말하면 뭐냐면, 자기가 내가 시크릿 키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떤 오더들은 리빌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리빌되는 오더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일을 안 하면 그 페널티를 줍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깎을 건데, 그냥 계좌에서 깎는다 이러면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치금을 두도록 하고, 여기선 디포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리빌 에이전트라는 걸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예치금을 먼저 두고 들어가도록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잘못한 것 같으면 거기서 돈을 깎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제 좀 오랫동안 일을 안 한 기간이 길수록 페널티를 좀 더 크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두세 블록 동안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일 안 한 기간에 익스포넨셜하게 그 페널티가 올라가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트랜잭션이라는 게 블록체인에서 내가 트랜잭션 보낸다고 이번 블락이 바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블락 정도는 늦게 시크릿 키를 배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여유는 조금 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했듯이 트랜잭션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몇 블락 뒤에 실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이제 디크립트가 언젠가 될 텐데, 그래도 그것보다 조금 더 시크릿 키를 늦게 리빌할 수 있으니까 조금 몇 블락 더 기다린 다음에 실행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마 마지막일 텐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아까 이제 프론트러닝을 막겠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제 방금 말했던 리빌 에이전트라는 시크릿 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트랜잭션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냥 내가 키 들고 있으니까 내가 까보고 뭔지 그냥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싶었어요. 프론트러닝을 지금 막겠다 그랬는데 결국 누군가는 다 까보고 프론트러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럼 그 열쇠를 한 명이 들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 명이 들고 있으면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지 않을까? 대신에 뭐 몇 명이 모이면 그런 게 가능해지긴 하겠지만 설마 몇 명이 모이겠어라는 이제 몇 명이 그렇게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이제 혼자서는 뭘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래 맨 처음에 잠그는데 썼던 시크릿 키를 어떻게 세 개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각각 쪼갠 조각을 각각 다른 사람들의 그 퍼블릭 키로 잠가요. 그리고 이거를 올려두면 여기 적혀 있는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이 자물쇠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원본 트랜잭션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트랜잭션을 열어볼 수는 없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시크릿 키를 쪼개는 방법이라는 게 아마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샤미르 시킬 쉐어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정확한 공식 같은 건 나와 있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시크릿을 n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n개 중에 어떤 그 스레시홀드도 정할 수 있어요. n명이 다 모여야 되는 건 아니고 꼭 그 중에 예를 들어서 3개로 쪼갰는데 그 중에 2명만 모여도 원래 시크릿을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스레시홀드를 정할 수 있고 그래서 s는 n명 중에 th-개가 알려지면 원래 값을 복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밑에 이것저것 대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되게 유명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여기 없나? 그래서 원래 원했던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 커밋먼트 만드는 방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리빌 에이전트라는 애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매 블락마다 거의 매 블락마다 한 몇 블락 정도 늦을 수 있지만 그 시크릿 키를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할 때마다 내가 기여한 만큼 리워드를 받고 이제 대신에 잘못하면 페널티도 좀 받고요. 대신에 이제 자기 루트 퍼블릭 키는 퍼블릭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커밋먼트 만들 때는 적당한 시크릿 키를 만들어서 인크리트를 한 다음에 그 원래 시크릿 키는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사람의 키로 인크리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빌 되는 거는 그 원래 시크릿 키가 리빌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시크릿 키가 알려지겠죠. 그리고 알려진 다음에 약간 기다렸다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원래 데이터가 이상한 거였다거나 아니면 리빌이 될 수 없었다거나 그리고 리빌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러면은 그 아까 파셜하게 인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트레이딩 피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냥 뺏어갑니다. 그리고 뺏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트레이딩 피랑 똑같이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스테이크홀더랑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 있었죠.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분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더 있으신 분은 지금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하시죠. 네.